옛날 어떤 재상의 처가에 동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향월이었다. 향월의 나이 18세가 되자 용모가 꽃처럼 피어나는지라 재상은 한번 품어보고 싶은데 도무지 기회가 닿지를 않았다. 이때 재상은 약을 다루는 내국제조를 보고 있었다. 하루는 처가의 장모가 나의 동비 향월이 학질에 걸려서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국에 반드시 좋은 약이 있을 것이니 고쳐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찾아와서 청하였다.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습니까? 재상이 이렇게 묻자 내일 또 아플 차례이네 하고 장모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재상은 그럼 내일 내국의 일을 마치고 난 후에 꼭 좋은 약을 가지고 나오겠으니 저 후원 으슥한 곳에 큰 병풍을 둘러친 후 후원 근처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제가 꼭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일렀다. 재상의 이 말에 장모가 그와 같이 하였더니 다음날 재상이 곧 후원 병풍 안으로 들어가서 향월이를 끌어안고 옷을 벗긴 후에 천천히 일진일퇴하니 향월이 크게 두려워하여 등에서 식은땀이 쏟아져 나왔다. 재상은 학질은 흉악한 병이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향월이 만일 마님께서 아시면 틀림없이 저에게 죄를 내리실 것이니 어찌합니까? 하고 걱정을 하니 재상이 이것은 마님께서 이리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되어 흥이 높아지고 음극에 달하자 향월이 재상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이제는 대부인 마님께서 아시고 저를 죽인다 하셔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처가 식구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동비 향월의 학질은 떨어져 낫게 되었다. 그 후 장모가 또한 학질에 걸렸다. 이번에는 장인이 사위인 재상에게 직접 찾아와 향월이를 고치듯이 장모의 학질을 씻은 듯 낫게 해주기를 청하자 재상은 그만 질겁을 하며 장모님의 학질은 장인어른께서 손수 나서지 아니하시면 고칠 수 없사옵니다. 제가 나섰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하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총총걸음으로 친구의 집으로 피신하였더라 한다. 큰 길가에 있는 주막집 안악은 틈틈이 손님과 가늠하여 돈이나 물건을 얻어왔다. 그 남편은 이익만 생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채 했다. 어느 날 한 상제가 날이 저물어 이 주막에 들었다. 그러나 방에는 지나던 중 하나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들이 중을 쫓아내려 하자 상제가 말했다. 두어라. 중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이니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어도 꺼릴 것이 없겠구나. 그리하여 둘은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바야흐로 밤이 깊어 상제가 깊이 잠들었을 때였다. 중이 상제의 효건을 쓰고 몰래 주막집 안악이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 마음껏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러고는 안악의 잠자리 주변에 효건을 두고 나왔다. 닭이 울자 중은 먼저 일어나 길을 떠나버렸다. 상제도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효건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온 방안을 찾고 있는데 안악이 벽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말했다. 효건은 여기 있소. 어찌하여 내 효건이 거기에 있소? 효건 주인이 모르는 것을 내가 어찌 안단 말이오? 그렇게 음흉한 짓을 하고도 자취를 감추려 하시오? 상제가 괴이하여 그 사연을 물었더니 안악이 말했다. 어젯밤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이 두건을 놔둔 채 가버리고서는 천연덕스럽게 모르는 척한단 말이오. 상제는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평소 꽤가 많은 종을 생각해내고는 그를 불러 가만히 물었다. 어찌해야 내 결백함을 밝힐꼬? 종은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근래에 안방에 들어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네. 그렇다면 꾀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 물건을 꺼내 살펴보시면 반드시 거기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밤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니 가히 결백함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상제는 그럴듯하여 은밀한 곳에 가서 그것을 살펴봤지만 때가 묻은 흔적은 없었다. 이에 다시 종에게 물었다. 때가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종은 다시 한참 동안 묵묵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묘한 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청포가게에 가셔서 그 찌꺼기를 얻어다가 거기에 바르십시오. 그것은 때와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누가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까? 상제는 그의 계책에 따라 청포묵 찌꺼기를 그곳에 바른 다음 마르기를 기다리며 밖에 나와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주막집 안악이 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상제에게 와서 따졌다. 상제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곧바로 큰 소리를 내질렀다. 내 아랫도리에 묻은 청포묵대를 봐라. 이 말은 잠자리를 오래도록 하지 않아 때가 끼어 있다고 결백함을 항의하려는 것이었으나 그냥 때가 끼었다고 하거나 관가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청포묵을 발랐다고 자백하는 꼴이 됐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안악은 효건을 앞에 내던지며 상제의 뺨을 좌우로 내갈겼다. 상제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는 가지고 있던 노잣돈을 다 내주고 떠나야만 했다. 재상 이환이 형조를 맡고 있을 때였다. 함경도에 엄씨성을 가진 사람이 장령 이증과 밭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형판 이환이 엄씨가 옳다고 판결하자 이증이 불복했다. 이환이 판결을 내리고 나서 엄씨가 당연히 판결문을 받으러 와야 했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소식이 묘연했다. 이환은 먼 지방의 천민이 조정의 귀인과 큰 송사를 일으켰으니 이증이 고립되어 의지할 구석이 없는 엄씨를 살해하고 종적을 없애려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눈치 빠르고 민첩한 사람들을 뽑아 이증의 집을 몰래 살펴보게 하고 이증의 어린 종을 잡아와 거듭 추궁했다. 아이는 실마리가 될 만한 것들을 대충 이야기했지만 상세하게 털어놓지는 않았다. 매질을 하자 그제야 실토를 했다. 처음에는 엄씨를 술과 음식으로 유인하다가 끝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시신을 짊어지고 가서 남성 너머 한강에 빠뜨렸습니다. 형판 이환이 대궐로 들어가 임금께 아뢰었다. 나라가 나라일 수 있으려면 형정과 기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 조정의 벼슬아치가 마음대로 송사의 상대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귀인이고 권세가 있다는 이유로 정법을 받지 않는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신을 찾고 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신이 한창 시신을 찾고 있으니 만약 시신을 찾는다면 신이 반드시 제 손으로 죄인을 죽이겠습니다. 이때 형판은 훈련대장도 맡고 있어서 군졸과 고을 사람들을 징발하고 강입에도 모두 모았다. 쇠갈고리를 많이 만들어 거미줄처럼 온 강을 덮었다. 드디어 시신을 찾아내 깃발을 세우고 달려오니 형판 이환이 일어나 책상을 치며 말했다. 이증은 이제 죽었다. 조사해보니 과연 엄씨의 시신이었다. 이에 형리와 군졸을 많이 보내 이증의 집을 포위하고 이증을 체포했다. 이증이 옥중에서 죽으니 온 조정이 놀라 떨었다. 어떤 어리석은 서생이 관서의 기녀에게 미혹되어 여러 달을 계속해 머물렀는데 하루 저녁은 그 기녀의 행수기생이 다급하게 기녀를 부르며 말했다. 관찰사께서 본군에 이르시어 너를 수천기생으로 선택하셨다. 서둘러 단장하고 들어가 뵙거라. 한방에 있던 서생이 흐느끼며 말했다. 오늘 밤에는 너를 품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기녀가 말했다. 저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어요. 월경 중이라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더니 음납을 차고 관찰사가 묵고 있는 객관으로 나갔다. 서생이 몹시 기뻐하며 몰래 기녀의 뒤를 따라가 엿보니 기녀는 객관에 이르자 음납을 풀어 담장에 기와를 들쳐낸 후 그 안에 감추고는 이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크게 노한 서생은 음납을 꺼내 들고 돌아와 손에 들고 앉아 등잔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으며 말했다. 내 저를 그처럼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쩌면 나를 이토록 속일 수가 있는가?
하고는 한참 동안 혀를 차다가 문득 엎어져 음납을 손에 쥔 채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새벽이 되어 기녀가 객사에서 나와 자신이 감추어 두었던 음납을 객관의 담장기와 밑에서 찾았지만 간 곳이 없었다. 기녀는 서생이 가져갔으리라 짐작하고 집으로 돌아와 몰래 살펴보니 역시나 서생이 음납을 손에 쥔 채 깊은 잠이 들어 있었다. 기녀는 서생이 쓰고 있는 모자를 가만히 벗겨 서생의 손에 들려있는 음납과 바꿔치기를 하고는 나와 다시 어제 저녁처럼 사타구니에 음납을 찬 후 급히 서생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서방님, 주무셔요. 안 주무셔요? 저는 어제 저녁에 그 계책으로 수청을 모면했답니다. 서생이 깜짝 놀라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질렀다. 분하도다. 분해. 너의 정체가 이미 탄로났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보아라. 기녀가 물었다. 무슨 물건을 보라는 말씀이신지요? 너의 음납이 여기 있지 아니한가? 변명하지 말라. 기녀가 거짓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음납은 제 몸에 채워져 있는데 어찌 서방님의 손에 있다 하시는지요? 다시 보십시오. 모자를 가지고 음납이라 하시다니 무슨 헛소리이십니까? 서생이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과연 모자인지라 괴이하게 여기며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나? 하고는 기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기뻐서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나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말했다 한다. 용산에서 소 달구지를 끌고 짐을 운송하던 한 차부가 교역처에 짐을 실어다 풀어놓고 주인에게 소 달구지를 반납하러 가는 길에 소피가 마려워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해는 서산으로 수줍게 넘어갔고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은 끊겨 아무런 부담 없이 한 집에 담벼락에 서서 힘찬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위에서 여인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났다. 급하게 줄기를 끊고 쳐다보니 한 예쁜 부인이 다락방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송구합니다.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차부가 말했다. 호호호 차부께서 다급하게 멈추신 것 같으니 나 이따 생각 마시고 마저 보심이 좋을 것 같소. 부인이 차부의 아랫도리를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아닙니다. 시원하게 보았으니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 무슨 막말이시오. 남의 집 담의 소변을 보는 것은 집주인 다리의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것. 차부께선 응분의 대가는 지불하셔야 인지상정이지요. 그럼 제가 어찌해야 옳은지요? 라고 차부가 묻자 부인이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 했다. 부인의 지시에 따라 소 달구지의 고삐를 뒷문 옆 버드나무에 메어놓고 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은 저녁을 대접하고 술상까지 내어주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하인을 시켜 벌을 내릴 것 같았던 부인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여기며 차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부인은 차부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별감인 남편의 얘기를 꺼내며 차부를 안심시켰다. 남편이 숙직이라 궁중에 들어가 없고 아래 것들도 처소로 돌아가 내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터이니 차부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행여나 아니 내 분명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않소. 라고 말하며 눈을 흘끼는 부인의 자색이 어찌나 요염하던지 차부는 끓어오르는 음심이 일어났다. 그 순간 부인이 차부에게 달려들며 차부의 사타구니 사이 부풀어 오른 늠름한 그것을 움켜잡으며 환해할 것을 요구했다. 차부는 부인의 고운 손을 그것에서 떼어놓고 소달구지를 주인에게 맡기고 오겠다며 조용히 말하니 부인은 빨리 맡기고 꼭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차부는 소달구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부인의 곱디고 온 자색과 요염한 자태가 자꾸만 떠올라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부인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상념에 잠겨 걷던 차부는 뒷문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부인을 본 순간에야 누구에게 홀린 듯 자신의 집이 아닌 부인의 집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함께 방으로 들어가 끌어안으니 부인은 차부의 손을 자신의 사타구니 사이로 이끌었다.
치마 저고리 외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부인의 음탕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환해하니 부인의 음희 행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칠고 강렬했다. 한바탕의 음희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나란히 누워 서로를 애무하며 후희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대문을 두드리며 부인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급히 차부를 다락에 숨기고 잠근 다음 나가 대문을 열고 남편과 방으로 들어왔다. 방에 들어온 남편은 숙직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집에 불이 난 꿈을 꾸곤 이상타 여겨 궁중담을 넘어 나왔다고 했다. 얘기를 들은 부인은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쓴다며 꾸짖으며 빨리 돌아가라고 말했다. 남편이 기왕 나온 김에 한번 환해하고 돌아가겠다 말하니 부인은 한사코 마다하며 들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몇 번을 실랑이질하다 남편은 돌아갈 시간이 촉박하여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부인은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방으로 와 차부를 다락에서 불러내려 한 번 더 환해할 것을 요구했다. 두세 번 거절하다 부인의 교태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환해하니 부인의 음희 행동이 앞서보다 더욱더 요란했다. 길고 긴 음희가 끝나고 부인은 지쳐 잠이 들었고 차부는 부인 곁에 앉아 깊이 생각하니 남편의 애절한 구애를 거절하고 외간 남자인 자신과 음희를 질퍽하게 벌이는 이 부인의 음탕함에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차부는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칼을 뽑아 부인을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이튿날 아침 시종에 의해 발견된 부인의 주검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위금부의 사령들이 거만을 위해 나와 시종에게 물으니 어젯밤 남편이 궁중에서 나왔다가 언제 돌아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곧 남편은 부인을 죽인 살인범이 되어 위금부로 압송되었고 사건 심리 동안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었던 남편은 꼼짝없이 사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장으로 나가기 위해 소 달구지를 타게 되었는데 그 차부가 다름 아닌 부인을 죽인 용산 차부였다. 위협심이 강했던 차부는 그 음탕한 부인의 남편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할 수 없어 위금부에 자신이 그 부인을 죽인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다시 시작된 심리를 맡은 판관은 그간의 일을 임금에게 상신하니 임금께선 한 음부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은 위롭고 대단한 행동이기에 차부를 용서하고 면천시키고 상을 내리라 하였다. 목숨을 구한 남편은 차부를 은인이라 말하고 자기 재산의 반을 차부에게 나눠주었다. 이렇게 해서 차부는 위협심 강한 사람이라며 사람들에게 칭송받았고 그 음탕한 부인의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넉넉하게 살았으며 자손도 번성했다.